밤 11시입니다. 불 꺼진 거실, 스마트폰 화면 하나가 켜집니다. 1560. 네 자리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세대에게 이 숫자는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로 들립니다. 1997년 겨울, 회사 로비에 차가운 대리석을 울리던 구두 소리, 박스를 안고 걸어 나오던 동료의 발소리, 은행 셔터가 철컹 내려가던 소리. 그 소리들이 29년을 건너와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다시 울립니다. 1달러에 1560원 안팎, 17년 만의 수준이라고 뉴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읽는 밤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시작인가? IMF 때처럼 되는 건가? 내 노후 통장은 괜찮은 건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날 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12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 하나가 선조표를 내놓고 미국의 고용 숫자 하나가 발표되고 그 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다음날 아침 서울의 환율 전광판에 도착했는지. 둘째,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뉴스 제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보다 먼저 신호를 읽는 사람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겨울, 회사 로비에서 박스를 들고 나왔던 38살의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38이었습니다. 아이가 둘이었고 전세 만기가 봄에 돌아왔고 회사는 16년을 다닌 곳이었습니다. 11월의 어느 아침 출근해보니 사무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부장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리과 김대리의 책상 위에는 어제까지 없던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박스는 그 사람의 책상 위에도 놓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환율이 나왔습니다. 800원이던 달러가 1000원이 되고 1500원이 되고 한때 20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은행 전광판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숫자라는 것에. 강릉 속 돌반지를 꺼내 은행 앞에 줄을 섰던 것도,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밤에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물었던 것도 다 그해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올해 67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밤 스마트폰 화면에서 1560이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숫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억에 반응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1560원은 환율이 높네 정도의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 겨울을 몸으로 지나온 세대에게 이 숫자는 정보가 아닙니다. 경보음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6년의 한국과 1997년의 한국은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머리가 아는 것과 가슴이 철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회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가슴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왜 다시 깨어났는지 설명해주고, 머리에게는 지금의 숫자가 정말 그날과 같은 숫자인지 하나하나 따져봐줘야 합니다. 그 첫 단추는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날 밤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이 잠들어 있던 그 시각,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시각으로 새벽, 뉴욕 증시가 마감된 직후였습니다. 한 반도체 회사가 분기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브로드컴. 이름이 낯서실 겁니다. 삼성전자처럼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이름도 아니고 엔비디아처럼 AI 시대의 간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 밤 이 낯선 이름 하나가 전 세계 돈의 물길을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길의 끝에 서울의 환율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AI 반도체 하면 누구나 엔비디아를 떠올립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건 늘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무대 뒤편에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커온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파는 칩이 대형마트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최고급 조리도구라면 브로드컴이 파는 칩은 특정 회장님 때 부엌에 맞춰 짜놓는 전용 주방입니다. 그 집의 동선, 그 집의 식습관, 그 집의 요리 방식에 맞춰 처음부터 설계해주는 겁니다. 구글,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사진을 올리고 영상 추천을 받고 AI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지구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억 번의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범용칩만 계속 사다 쓰는 건 부담입니다. 비쌉니다.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자기들한테 필요 없는 기능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비스에 딱 맞는 칩을 처음부터 우리 몸에 맞춰 만들 수는 없을까? 이 틈을 파고든 회사가 브로드컴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빅테크의 설계도를 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그게 내 노후 통장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세계 주식시장 전체가 AI라는 하나의 거대한 기대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AI 칩 수요는 끝없이 늘어날 것이다. 빅테크는 돈을 무한정 쏟아부을 것이다. 이 믿음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고 미국 증시가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정해왔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가 나오는 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밤을 새워 지켜봅니다. 브로드컴의 성적표는 바로 그 믿음의 건강검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는 좋았습니다. 브로드컴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전체 매출은 2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 늘었고 AI 반도체 매출은 현 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협 43%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성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겁니다. 잘했는데 왜 얻어맞는가? 이 이상한 사건을 이해해야 그날 밤에 나머지 절반이 풀립니다. 자식이 시험에서 90점을 받아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칭찬할 일입니다. 등을 두드려주고 고기를 구워줄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미 마음속으로 이번엔 100점이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90점은 좋은 점수인데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대가 문제입니다. 그날 밤 뉴욕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은 90점을 받아왔습니다. 어쩌면 95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부모는 이미 100점을 넘어 120점을 마음속에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식시장의 본질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주가는 회사의 현재 성적이 아닙니다. 주가는 사람들의 기대가 미리 당겨 쓴 가격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칩 수요는 끝이 없을 것이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이 기대들이 이미 주가의 전부 선불로 지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상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시장은 차갑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생각보다 덜 놀랍네. 이 한마디에 주가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무서운 것은 나쁜 뉴스만이 아닙니다. 충분히 좋지 않은 좋은 뉴스, 기대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시장에서는 이것이 나쁜 뉴스와 똑같은 위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망은 한 회사의 주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은 질문 하나가 켜집니다. 잠깐, 브로드컴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AI에 걸어둔 기대 전체가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엔비디아는, 빅테크는 지금 이 가격들이 다 정상인가? 의심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의심에 걸린 돈은 한 가지 본능을 따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은 불안할 때 안전한 곳으로 흐릅니다. 그 안전한 곳의 이름이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돈의 등을 떠민 것은 브로드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뒤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다. 일자리가 많고 월급 받는 사람이 많고 소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박수칠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방금 우리는 좋은 성적표가 매를 버는 세계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한술 더 뜹니다. 경제가 너무 건강해서 시장이 겁을 먹는 세계. 이 뒤집힌 논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일은 물가를 잡는 것입니다. 물가를 잡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금리입니다. 경제가 뜨거우면 금리를 올리거나 높게 유지해서 돈줄을 조이고 경제가 식으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고용이 강하다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 이 발표는 이렇게 읽힙니다. 경제가 아직 이렇게 뜨거운데 금리를 내렸다가는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는 멀어졌다. 자, 이게 왜 환율과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달러를 그냥 들고만 있어도 꽤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돈의 두 번째 본능이 작동합니다. 돈은 정이 없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나라라고 머물러 주지 않고 사정이 딱하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돈은 묻습니다. 딱 두 가지만. 안전한가? 이자를 주는가? 지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 곳이 달러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가도 걱정해야 하고 환율도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달러 자산을 들고 있으면 안전한 데다 이자까지 준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나?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물길이 바뀝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팝니다. 한도는 원화로 들어옵니다.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 떠납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니 달러값, 즉 환율이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걸 본 외국인은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원화가 더 약해지면 내가 한국에서 번 수익을 달러로 바꿀 때 손해가 커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또 팝니다. 그래서 환율이 또 오릅니다.
그래서 또 팝니다. 시장이 스스로 겁을 먹고 그 겁이 다시 숫자를 밀어올리는 악순환. 이것이 그날 밤 태평양 위에서 굴러가기 시작한 눈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덩이가 얼마나 커질지를 쥐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회장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닙니다. 전 세계 돈의 수도꼭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 미국 연준의 새 의장입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거대한 수도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수도관의 가장 큰 꼭지가 미국의 금리입니다. 꼭지를 열면 돈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나가고 한국 같은 시장에도 물이 들어옵니다. 꼭지를 잠그면 흘러나갔던 물이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꼭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연준 의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새 의장이 앉았다는 겁니다. 새 의장이 어떤 사람인지 시장은 아직 충분히 모릅니다. 물가가 조금만 들썩여도 꼭지를 잠가버리는 사람인지, 경기가 식는 걸 더 무서워해서 꼭지를 열어주는 사람인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심지어 기자회견의 표정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은 실제 행동보다 예고편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아직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도 올릴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에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아직 내리지 않았어도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말 한마디에 시장은 숨을 돌립니다.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예고편만 보고 표를 사고 파는 곳. 그게 금융시장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서울에서 장을 보는 우리에게 미국 중앙은행의 회의실은 달나라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나온 문장 하나가 물길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며칠 뒤 한국 주유소의 가격표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자식 세대가 매달 내는 대출이자의 숫자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도, 우리 집 가계부도, 우리의 노후 통장도 전부 이 하나의 거대한 물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날 밤의 사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브로드컴이 흔든 AI 기대, 고용지표가 밀어낸 금리 인하의 꿈, 새 의장을 둘러싼 안개속 불확실성. 이 세 개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흐름이 되었고 그 흐름이 12시간에 달려 다음 날 아침 서울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 도착의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날 밤을 한 편의 장면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각 새벽, 뉴욕. 브로드컴이 산적표를 내놓습니다. 좋은 점수였지만 120점을 기대하던 시장은 실망합니다.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질문이 켜집니다. AI 기대 전체가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의심에 걸린 돈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뒤 워싱턴.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는 아직 뜨겁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멀어졌다.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짐을 싸던 돈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연준 의장이라는 안개가 깔립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도꼭지 앞에서 돈은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합니다. 전부 달러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한국 주식이 팔리고 받은 원화가 달러로 바뀌고 달러 값이 오르고 오르는 달러 값을 보고 또 팔고 그렇게 12시간이 흘러 서울에 아침이 옵니다. 출근길 라디오가 말합니다. 환율이 1,560원. 안팎 17년 만의 수준. 그리고 그날 밤 67의 그 사람이 불 꺼진 거실에서 이 숫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런데 이 12시간의 사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짚어보면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브로드컴의 실적도 미국 1위입니다. 고용지표도 미국 1위입니다. 연준 의장도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슬 어디에도 한국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부도난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원화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잠시 뒤 그래서 IMF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원인이 미국에 있건 어디에 있건 청구서는 우리 집으로 날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달러를 산 적이 없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은행에 가서 달러로 바꾼 적도 없고 해외 주식을 산 적도 없고 환율 앱을 들여다본 적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식탁을 한번 보십시오. 빵을 드셨다면 그 밀가루의 밀은 대부분 수입입니다. 달러로 결제됐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붙인 식용유, 그 원료도 상당 부분 수입입니다. 고기를 드셨다면 그 소와 돼지가 먹은 사료의 옥수수와 콩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에 시동을 거셨다면 기름통 안의 휘발유는 중동에서 달러로 사온 원유입니다. 우리는 달러를 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러로 결제된 물건을 매일 먹고 입고 태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이런 일이 시간차를 두고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전광판에만 나타납니다. 숫자일 뿐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기업의 원가에 나타납니다.
소위 원자재 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 제품 가격표에 나타납니다. 기업이 버티다 가격에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가계부에 나타납니다. 주유소에서, 마트에서, 전기요금과 카스요금 고지서에서. 그래서 저는 환율을 이렇게 부릅니다. 늦게 도착하는 생활비 청구서. 청구서는 이미 발송됐습니다. 1,560원이라는 소인이 찍혀서 도착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특히 연금과 이자,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 청구서는 더 아픕니다. 월급쟁이는 물가가 오르면 임금 인상이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자금은 물가가 오른다고 같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환율 쇼크가 5060 세대에게 더 무거운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물은 빠져나가고 청구서는 날아오고 미국 금리는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밤새 머릿속을 맴돌던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거 IMF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67의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겨울을 함께 건넌 모든 분들에게 이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답을 드리기 전에 1997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1997년을 환율이 폭등했던 해로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환율 폭등은 증상이었지 병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병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라 곳간에 달러가 없었습니다.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인데 당장 꺼냈을 달러가 바닥났던 겁니다. 집으로 비유하면 카드 고지서는 산처럼 쌓여 있는데 통장 잔고가 비어 있는 상황. 그러니 외부에서 급전을 빌려야 했고 그 급전의 이름이 IMF였고 그 대가가 혹독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997년은 우리 집안에서 시작된 불이었습니다. 낡은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는데 집안에 소화기도 없고 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 2026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 6장에서 확인한 단서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이번 사슬 어디에도 한국이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불씨는 전부 바다 건너에서 날아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옆집, 그러니까 미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높은 이자를 주고 튼튼한 금고를 보여주면서 온 동네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마당이 상대적으로 썰렁해 보이는 것이고요. 바람이 셉니다. 불티도 날아옵니다. 창문도 덜컹거립니다. 하지만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물이 있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6년 5월 말 기준 약 4,270억 달러 규모입니다. 1997년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방어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1997년의 한국은 외국에만 잔뜩 찐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기업과 연기금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에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빚쟁이가 아니라 해외에 건물 여러 채를 가진 집이 된 겁니다. 이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97년은 집안에서 난 불이었고 2026년은 옆집 잔치가 일으킨 바람입니다. 불은 집을 태우지만 바람은 창문을 흔듭니다. 물론 바람도 오래 불면 춥습니다. 창틀이 상하고 난방비가 듭니다. 그래서 걱정 끝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포의 선표죠. 다 끝났다. 1997년이 돌아왔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IMF는 아니라니 다행이다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함정입니다.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것과 우리 집 살림이 무사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방파제가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까지 전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파제는 쓰나미를 막는 물건이지 바람을 막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높은 자리에 오래 머물면 그 바람은 집집마다 다른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예금만 들고 계신 분, 겉으로는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원금이 깨질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분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물가입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의 힘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닌데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소리 없는 손실입니다.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 이분의 창문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파는 동안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실적과 무관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물이 빠져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 계신 분. 이분의 창문은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버티면 한국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금리가 버티면 부동산 시장의 돈줄도 마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분. 이분의 창문은 어쩌면 가장 아픈 곳입니다. 자녀 세대의 대출이자 자녀 세대의 생활비, 그 부담이 결국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보이십니까?
국가부도라는 거대한 사건이 없어도 환율 하나가 이렇게 4개의 창문으로 나눠 들어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림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론은 두 문장입니다. 나라의 체력은 과거보다 분명히 강해졌다. 하지만 가계의 고통은 그것과 별개로 현실이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쥐고리는 사람이 공포에도 안 휩쓸리고 방심에도 안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뉴스가 쏟아질 때마다 겁먹고 사고팔기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은 소리가 큰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 신호등을 봅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등 3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단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 3개를 가져가십시오. 첫 번째 신호등. 환율이 얼마나 높이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환율은 하루 이틀 튈 수 있습니다. 밤사이 뉴스 하나에 튀고 외국인 매도에 밀리고 연준 인사의 말 한마디에 출렁입니다. 시장은 원래 가끔 과하게 반응하는 동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봐야 할 것은 고점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1560원에 잠깐 찍고 내려오는 것과 몸에 100원대의 몇 주, 몇 달을 눌러앉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비로 치면 이렇습니다. 소나기는 우산으로 버팁니다. 옷이 좀 젖어도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안의 습기를 봐야 하고 곰팡이를 걱정해야 하고 생활의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합니다. 환율도 똑같습니다. 하루의 급등은 소나기입니다. 높은 환율의 장기화가 장마입니다. 실장에서 말씀드린 그 청구서, 늦게 도착하는 생활비 청구서는 환율이 높은 자리에 오래 머물 때 비로소 두꺼워집니다. 그러니 뉴스 제목의 폭등이라는 단어보다 달력을 보십시오. 높은 숫자가 며칠째인지 몇 주째인지. 두 번째 신호등.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는가? 조금 전까지 우리는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돌아오는 것은 어디서 가장 먼저 보일까요?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의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이 종목들을 계속 판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한국 시장이 불안하거나 달러가 더 매력적이거나 어느 쪽이든 물이 아직 빠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하면 적어도 공포의 한 고비가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 샀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썰물이 끝났는지를 보려면 파도 한 번이 아니라 물때를 봐야 합니다. 팔던 사람이 멈추는가? 멈춘 뒤 다시 사는가? 그 매수가 하루짜리인가? 며칠 이상 이어지는 흐름인가? 흐름이 확인될 때까지는 신호등은 아직 노란불입니다. 세 번째 신호등. 연준의 숫자가 아니라 연준의 문장. 5장에서 우리는 시장이 예고편에 반응하는 동네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연준을 볼 때는 금리를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그 숫자만 보면 한 박자 늦습니다. 봐야 할 것은 문장입니다. 연준의 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시장은 긴장합니다. 물가가 아직 걱정이다. 금리를 오래 높게 유지할 수 있다. 필요하면 더 강한 대응도 가능하다. 이 문장들은 수도꼭지를 더 오래 잠가두겠다는 예고편입니다. 달러는 강해지고 환율의 장마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시장은 숨을 돌립니다. 물가 둔화를 조금 더 확인하겠다. 경기와 고용을 함께 보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꼭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예고편입니다. 우리 돌아올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3개의 신호등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환율의 높이가 아니라 기간. 둘, 외국인이 대표주를 다시 사는 흐름. 셋, 연준의 숫자가 아니라 문장. 이 3개만 보고 계시면 여러분은 뉴스 제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보다 반박자 먼저 읽는 사람이 됩니다. 프롤로그에서 드린 두 번째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호등을 보면서 내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태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사방에서 극단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원화는 끝났다. 전부 달러로 바꿔라. 주식은 위험하다. 밥 팔아라. 금이 답이다. 내금만이 살 길이다. 목소리가 클수록 일단 의심하십시오.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특히 5060의 돈은 젊은 세대의 돈과 성격이 다릅니다. 젊을 때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시간이 있고 체력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돈은 다릅니다. 이 돈은 투자금이기 전에 생활비입니다. 경험비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한 방패이고 품위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제일 원칙은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돈의 태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으로 돈을 나누십시오. 앞으로 1년에서 3년 안에 쓸 돈은 환율이나 주가에 흔들리는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생활비는 생활비답게 안정성이 첫째입니다.
흔들려도 되는 돈과 흔들리면 안 되는 돈을 같은 바구니에 담는 순간 공포가 여러분의 손을 움직이게 됩니다. 둘째, 한나라 돈에 인생을 다 걸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달러를 몰아서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율이 무서운 날 달러로 달려가는 것은 장바가 시작된 뒤에 우상가게 앞에 줄을 서는 일입니다. 가장 비쌀 때 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입니다. 원화, 달러, 예금, 채권, 주식, 금. 비율은 각자 다르겠지만 평소에 조금씩 나눠두는 구조. 비 오는 날 우산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맑은 날 우산을 챙겨두는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셋째, 뉴스가 가장 시끄러운 날 큰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가장 무서운 날은 어김없이 뉴스 제목이 가장 자극적인 날입니다. 제2의 IMF, 원화 폭락, 노후 자금 비상. 이런 제목 앞에서는 손이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공포는 사람을 뛰게 만들지만 돈을 지키는 사람은 뛰기 전에 신호등을 봅니다. 환율의 기간을 보고, 외국인의 흐름을 보고, 연준의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그 사람에게 돌아가겠습니다. 1997년 겨울, 38의 나이에 박스를 들고 회사 로비를 걸어 나왔던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겨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한동안은 잠을 잃었고, 아이들 앞에서 웃는 법을 잠시 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건너왔습니다. 다시 일을 찾았고, 아이들을 키워냈고, 세금을 냈고, 무너진 자리에 다시 벽돌을 쌓았습니다. 오늘 한국이 가진 약 4,270억 달러의 외환 보유에 해외에 쌓인 자산, 1997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파제.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그 겨울을 건너며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 1560이라는 숫자가 다시 그 겨울의 소리로 들리는 밤이 와도 이것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 번 이것보다 훨씬 깊은 겨울을 건너본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방파제도 없이 건넜습니다. 지금은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호등도 모르고 건넜습니다. 지금은 세 개의 신호등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환율은 앞으로도 흔들릴 겁니다. 시장은 또 겁을 먹을 것이고 뉴스는 또 소리칠 겁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다고 모든 배가 가라앉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배의 짐을 어떻게 나눠 실었는지, 그리고 흔들리는 밤에 무엇을 보고 방향을 잡는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통장이 뉴스 제목 위가 아니라 차분한 판단 위에 놓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